이번 시간은 중국 사업 철수 방법 중에 하나인 지분 양도를 이용한 사업 철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분 양도는 그 대상 회사의 소유권인 지분, 이제 쉽게 말하면 주식입니다. 중국의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이전하고 법인 자체는 변화가 없고 그 소유자인 주주만 변동하는 방식, 주식 양수도를 말합니다. 지분 양도가.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유는 양도자는 이제 한국 본사입니다. 둘 다 사례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 본사니까 외국인인 거죠. 양수자가 외국인이냐, 양수자가 중국인이냐에 따라서 이걸 나눠놨습니다. 이 나누는 이유는 이 양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절차의 복잡성이라든가 어려움, 그 다음 이 행정 절차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파는 것, 중국 입장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이제 국경이고 밑에가 중국이고 여기 이제 팔려고 하는 중국의 자회사 CN이 중국 현지 법인이고 KR1이 원래 소유자인데 한국의 다른 KR2에게 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게 KR2가 한국도 될 수 있지만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홍콩도 포함해서 일본도 될 수 있고 미국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외국인입니다. 매수자는.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다른 회사에다가 넘기는 경우입니다.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KR2가 양수자가 KR1에게 지분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럼 KR1이 지분 100%를 이전해주고, 그 다음 지분 양도 이후에는 KR2가 CN의 주주가 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수자가 중국인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양수자가 CN2가 양수자인데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KR이 CN1을 가지고 있다가 CN2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분을 CN2에게 옮기고 CN2는 한국의 KRA에게 지분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가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분 대가를 CN2가 이 KR 한국 본사로 송금하는 이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매매 계약은 쉽습니다. 어려운 게 이제 이게 거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철수 업무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입니다. 한국 본사가 운영하는 이 중국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손실이 많이 나서 팔려고 하는데 다른 한국 기업이 이걸 인수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 이걸 인수해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요 이후에 설명드릴 지분 양도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여기를 전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지분 양도의 행정 수속과 관련된 흐름도입니다. 이 흐름도는 먼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지분 양도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 한국으로 양도 대금을 송금할 때까지의 행정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지분 양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지분 양수자를 찾고 그와 지분 양도에 대한 협상, 가격이라든가 지분 조건, 그다음 전제 조건의 해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양도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 한국으로 송금할 때까지는 최근에는 한 1개월 정도만 하면 이게 끝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 대금을 이 양수자가 양도 대금을 이 에스크로우 계좌 안에 입금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양수자와 양도자가 같이 은행에 가서 이 양도 대금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크로우 계좌의 명의는 양수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송금할 때 양수자의 이름으로 한국으로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좌도 양수자 이름이고, 양도자는 여기 에스크로우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양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공동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요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점선으로 해놨는데, 지분 양도 차익이 발생해서 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때는 한중 조세 협정을 이용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양도자가 합니다. 세무국에서 이 비거주자, 중국 내에서 한국 본사는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조세 협정을 이용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본다. 다음, 만약에 조세 협정을 이용해서 면제를 받는다면 면세 관련 증빙. 다음, 면세가 안 된다 하면은 납세 증명. 이거를 양도자가 받는 것이고, 다음은 대외 지불 비한표 수령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양수자가 세무국에서 받는 겁니다. 해외로 양수대금, 지분 양수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세무국에 가서 대외 지불 비한표, 비한이라는 건 신고 수리죠. 신고하고 난 다음 수리한 증빙, 이걸 비한표로 합니다. 이걸 받는 것이 다음 절차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업집조가 변경됩니다. 이게 법인의 등기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새로운 영업집조를 수령하게 됩니다. 영업집조를 바꾸는 것, 이거는 주로 양수자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변경 이후에 회사는 자기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관 또는 법정 대표를 누구로 할 건지 이것들을 양수자가 다 결정을 합니다. 양도자는 같이 가서 도와주는 업무들을 하는 겁니다. 시장 감독국에서 이 변경 업무를 합니다. 영업집조가 변경되고 난 다음 해외 송금을 하기 위해서 외환관리국에 가서 송금 승인을 받습니다. 외환 송금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 게, 양수자가 송금할 사람이 양수자이기 때문에 외환관리국에 가서 송금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해외 직접 투자 말소 신고도 외환관리국에서 하게 됩니다. 송금 승인이 나오면은 그다음 세무국에서 대외 지불 비한표를 받은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양수자가 한국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송금할 때는 반드시 양도자도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크로우 계좌가 인출을 하려면 양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양수자, 양도자 같이 가서 송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좀 이제 주의를 할 부분은, 첫째가 이 에스크로우 계좌가 왜 필요한가? 이 에스크로우 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 내에서 매수자가 양수자가 중국 법인일 경우에 양수대금을 한국으로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영업집조가 변경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업집조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증명을 가져가야지 송금을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양도자 입장,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회사는 등기가 이전됐는데 그 대가는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중국 내에다가 이 공동관리 계좌,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해 두고 여기에 양도대금을 넣어두고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양수도 당사자가 중국 법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면 한국 법인이 한국 법인에게 팔거나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팔거나 이렇게 이제 외국인 간의 양수도일 경우에는 계약 대금이라든가 중도금 이런 것들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에서의 송금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에스크로우는 반드시 개설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 은행에서 해외 송금과 관련된 절차도 이게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의할 거는 이제 상무국인데, 이 흐름에 보면 행정기관 중에 상무국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상무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철수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이 부서가 상무국인데, 과거에는 이 비준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철수하거나 변동시킬 때는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상무국에. 근데 이게 승인이 필요한 것이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지금은 비한제도, 신고 수리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분 양도 과정에서 상무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따로 이게 신고되지 않고 시장감독국이 신청할 때 일괄적으로 상무국에 이제 보고를 하는 정도, 또 지역에 따라서는 시장감독국이 상무국에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인해서 이 양수도 당사자는 상무국에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국의 대외 지불 비한표 받는 것이 요 부분인데, 요건 이제 양수자가 이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야 되겠다는 것을 세무국에 가서 받는 정비인데, 요거를 받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를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하고 이 지불 비한표를 발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충 한 1개월 정도, 계약 체결부터 송금일까지는 지금은 1개월, 과거에 한 2개월 정도 걸렸는데 최근은 이제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면은 한국 본사가 한국 이제 주거래은행에서 이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 받고 난 다음 해외 직접 투자 청산 보고를 한국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분 양도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인데, 요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본사가 양도자로서 파는 쪽이고, 나누는 기준은 양수자가 중국인이냐, 중국인이 아니냐, 이제 해외, 홍콩 또는 일본, 다른 또 한국 기업, 이럴 경우로 나누어서 보는데, 이게 이제 중국인일 경우가 이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송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를 반드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영업 집조가 변경되기 전에는 계약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전한 송금을 위해서 일단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돈을 좀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양도 전에 주주가 한국인이었다가 주주가 중국인으로 바꾸면 이 대상 회사의 신분이 내자기업에서 외자기업에서 내자기업으로 바뀝니다. 주주가 외국인인 것을 외자기업이라고 하고, 주주가 중국인인 회사를 내자기업이라고 중국에서 부릅니다. 이 신분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이 대상 회사가 외자기업으로서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면 3감 기업 소득세 감면 정책인데, 이거를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10년 기준인데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요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매수자가 중국인 이외라면은 에스크로가 필요 없다. 계약하고 계약금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 중도금 받고 마지막에 등기 변경하면서 잔금 받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에스크로 계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주가 외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 대상 회사의 신분은 외자기업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외자기업으로서 받았던 어떤 우대 혜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공통적으로 주의할 것은, 첫째가 만약에 지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할 텐데, 요거는 이제 반드시 조세협정, 한중 조세협정에 이게 면세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면세를 위해서는 이제 이 규정이 중국 내에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경우는 이런 규정입니다. 대상회사의 자산 중에 부동산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회사를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인 중국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50% 미만이면은 중국 내에 납세 의무가 없다. 거주자,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납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은 이 지분 양도일 경우에 대상 회사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와의 계약 관계도 계속 유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일부 직원들이 이 주주가 바뀌다 보면 이제 기존 주주가 새로운 주주한테 바뀌다 보면은 또는 경영자가 또 바뀌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 근무했던 기간 동안 경제보상금을 중간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없지만은 이런 요구를 하면서 양수자 간의 협상을 방해를 하거나 파업을 일으키거나 뭐 태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비록 노동관계가 계약 해지되지 않지만은 직원들은 경제보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일부 경제보상금 일부를 지급하든지 다 줘버리면 직원이 나가게 되는 퇴직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일부 지급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어떤 노동조합 계좌에다가 일부 좀 보관해두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안심을 시키는 형태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이 대상 회사가 한국 본사가 100% 가진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와 외국 회사, 한국 회사가 합작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기업일 경우에는 이 한국 본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은 이 중국 파트너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 파트너 쪽이 중방 쪽이 우선 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 말고 제3자한테 팔려면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지분 양도가 이제 끝났다,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 등기 변경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바뀌어 있는지, 법정 대표가 기존의 법정 대표가 대표이거나 인데 뭐 새로운 대표이사로 바뀌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명칭도 바꿔다오. 우리 계약상 한국 본사의 유사한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분 양도 이후에는 회사 이름을 바꿔다오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꿔져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분 양도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는 한국 본사가 양도자고 중국의 CN2가 양수자입니다. 중국 회사한테 파는 경우입니다. 이 CN1이라는 대상 회사의 지분을. 그러면은 둘이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을 이렇게 넘겨주면은 여기서 이제 대가를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분 양도가 끝나고 나면은 주주 관계에는 CN2가 CN1의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외자기업에다가 주주가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되면 CN1은 이제 내자기업으로 바뀌는 거죠. 주주가 중국 사람이 중국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세금은 양도자의 세금, KR 양도자의 세금은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있습니다. 10%. 그 다음 인지세가 있습니다. 양도 금액의 10,000분의 5에 해당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양수자는 동일하게 인지세 양도 금액의 10,000분의 5에 해당되는 인지세를 납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기업 소득세 부분인데 이게 이제 면세가 되는 게 조세협정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중 조세협정에. 이 대상회사, CN1이 대상회사인데 CN1의 자산 중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이 전체 자산 중에 50% 이상이면은 부동산 소재지인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조세조약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 주주가 한국 기업을 양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 회사의 한국 내 부동산이 50% 넘어가면은 양도 차익이 있으면 그건 한국에서 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국에서 납부하고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중국은 이제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입니다. 사용권과 건물을 합쳐서 이 금액이 50% 이상인 경우에 납부를 합니다. 조세협정 요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청서라든가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이 복잡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대도시에 있는 세무국의 이제 세무 공무원들은 뭐 여러 가지 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신청하면 승인해주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은 좀 시골에 외자기업이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이 조세조약, 조세협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회사를 양도할 때는 이 조세 협정을 이용해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세무부에 접촉해서 설득하는 과정,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그 업무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지분 양도의 실무적 흐름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행했던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생산이 중단된 후 빈 공장인 상태로 양도하는, 지분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매수자가, 양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회사의 땅과 건물, 공장만 필요하고 그 안에 있는 설비라든가 그 안에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그 어떤 설비, 지원, 이게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정리를 먼저 해주고 공장만 가진 회사의 지분 양도를 해다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중국 철수하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매수자를 찾고, 매수자를, 이제, 회사에 양도하기 위한 매수자를 이제 발굴하고, 그 다음 그와 협상해서 계약 체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운사이징을 진행합니다. 회사의 다운사이징. 이제 매수자가, 우리는 공장만 필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매수자 발굴하는데 6개월, 그 사례가 6개월 걸렸고, 협상하고 계약 체결하는데, 이제 주된 협상 내용은 가격이죠. 그 다음 대금 지불 조건들, 그 다음 이 전제 조건들, 회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아달라. 이런 전제 조건을 해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월 되고, 다운사이징은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조업을 이제 줄이고, 이제 회사를 이제 중단된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업을 줄이고, 주요 자산, 설비와 재고 이런 것들을 다 현금화하고, 그 다음 차입금, 부동산에 담보가 걸려있으면 담보를 해제하고, 이 상태로 뭐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지만은, 보통 중국 현지 법인의 차입금은 본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차입금은 대부분이 먼저 해결을 하고 지분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은 차입금이 있는 상태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은 지분 대가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원 감축, 자연 감축을 유도해서 이제 퇴직금을 줄인다. 경제보상금을. 그 다음 이제 우발부채 대응인데, 여기 이제 회사가 양도한다. 이제 한국, 본사가 빠져나가면서 관리자들이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들리면 회사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소송을 걸어오거나, 직원이 투서를 하거나, 세무서라든가, 뭐, 환경, 소방, 이런 데 투서를 해가지고, 압박을, 한국인 경영자들한테 압박을 강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그 다음 이제 내부 통제 강화인데, 이건 실무적으로 이제 자주 발생합니다. 이 노동계약서라든가 도장,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를 하거나 가져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약서 원본을 왜 가져가냐 하면은, 이 중국 내에 서면 노동계약이 없으면 임금의 2배를 줘야 된다는 그런 노동계약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자기 경제보상금 좀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노동계약서를 가져서 폐기를 해버리고 자기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에는 아직도 이 도장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뭐 폐기를 해버리는 거나 또는 다른 정도로 도장을 찍어서 회사에 뭐 이렇게 차입금이 있다고 제출하는 경우,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수선한 과정, 회사를 사고 파는 협상을 하고 그다음 직원이 동료하고 있는 이런 어수선한 과정에서는 이 내부 통제를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됩니다. 원본 이것들을 회사에 보관하지 말고 아예 총경리 집에다 보관하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반적인 흐름인데, 여기 회사의 특징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대금을 받습니다. 양수자가 대상 회사에 대여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대상 회사는 그 자금으로 한국 본사에 부채를 상환한다. 이런 방식인데, 좀 뭐 말도 많고 뭐 이런 또 특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실무적으로는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대금 지급 방식이.
요 방식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이 이제 회사가 부동산의 가치, 자산 가치가 200이고, 부채가 300인데, 이 부채가 대부분 한국 본사와 관련된 겁니다. 한국 본사가 빌려주거나 한국 본사가 물품을 줘서 받지 못하는 외상 대금, 이걸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상에서는 이게 부채로 잡혀 있는 거죠. 단순히 보면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판다면은 파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됩니다. 100을 주고 회사도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수한 거는 부채가 한국 본사의 부채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일반적인 지분 양도라면은 이 타겟 회사, 대상 회사의 기존 주주 양수자가 기존 주주 양도자가 여기 있고 양수자 여기 있으면은 지분을 양수하면은 이 지분 양수자가 양도자 한국 본사로 이렇게 송금하는 게 직접 송금하는 게 여기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이제 자산에 대해서 양도, 양수자 간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먼저 이 지분 양수자가 한국으로 돈을 보내지 말고, 이 대가 요 200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대상회사에 빌려줘라. 대여해서. 빌려주면은 이 대상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한국 본사에 이 차입금 또는 외상대금을 상환을 합니다. 상환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여기 200을 상환하게 되면 이제 100이 남는 거죠. 100은 이제, 포기각서를 쓰라고 이래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200, 여기 이제 매수자가, 양수자가 빌려준 200,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양도가액을 0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행정수속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채권 회수와 채권을 이렇게 회수되는 거죠. 양도자 입장에서 채권했습니다. 무상으로 지분 양도하는 것. 이제 여기 이 양수자의 지분 대가를 0으로 하는 무상 지분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제 의문이 있는 게, 아니 이제 부채를 한국 본사가 이걸 다 포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포기해주고 이걸 0으로 만들면은 이게 이제 지분 양도 대가 200을 바로 이렇게 송금해 오면 더 쉽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문제는 한국 본사가 이 300을 채권 포기를 해주면은 이 채무 면제 이익이 생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만큼 중국 내에서 기업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 그래서 그 세금 문제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일단 대여를 하고 대여 금액을 상환하고 지분은 무상 양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